안녕하십니까. 저 합격의 법학원 관세법 1, 2차 강의하고 있는 김하늘 관세사라고 합니다. 자, 이번 저희 합격의 법학원에서는 이제 2024년 대비 관세사 2차 합격법, 이름 잘 붙여놓은 것 같아요. 합격법. 실전 모의고사반을 개강을 하고 이러한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이제 팀장님이 아마 설명해 주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관세법과 관련된 내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그 출제위원님들이시고요. 자, 관세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제 경향 설명을 일단 드리도록 할 거고, 그리고 우리는 목표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지를 보신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인 답안 작성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답안지의 표지에 나와 있는 유의사항이 있죠? 그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구체적인 내용인 목차 구성 말씀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부법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공부법 설명드리면서 출제 경향을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경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부터 2017년까지는 논술, 그리고 설명, 그리고 단순 기술 방식의 문제들이 고르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 기술 방식의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지엽적인 느낌이 아니라 그냥 법률에 있는 내용 위주죠. 법률하고 시행령 묶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단순 나열하도록 하는, 서술하도록 하는 그런 식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나누는 걸 뭐라고 그러지? 나누는 거를 아무튼 그 논술하고 설명이 나누는 기준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2017년까지 기조가 이랬었는데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설명하는 내용 그대로 나오고요. 추가된 게 있었습니다. 단순 기술 방식의 문제들이 출제된 게 바뀌었어요. 단순 기술 방식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쓰시오. 이때부터 이제 쓰시오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에서. 그리고 2022년에 관세사 시험이 개편이 됐죠. 그래서 문항수가 5문항에서 4문항으로 축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배점이 변경이 됐습니다. 50점짜리가 사라지고 10점짜리 사라지고 30점 또는 20점 총 2문제씩 해가지고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변별력이죠, 변별력. 과거에는 이렇게 논술과 설명, 그런 문제들로 변별력을 냈다라고 하면은 2018년부터 이제 2023년까지는 단순 기술이 아니고, 까지는 지엽적인 내용들. 설 기재사항이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지엽적인 내용들로 변별력을 지금 가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해봤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많아졌어요. 과거에 있던 논술형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과거에 했던 사례형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엽적인 내용들까지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 메인 내용 말고 추가적인 이러한 3가지 형식을 모두 준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불가능이 어디 있겠습니까? 뭘 하면 하죠. 근데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그래서 표현을 해놨고요. 우선순위를 설정해가지고 비교적 명확한 학습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트렌드를 보시면은 아예 그 모의고사에서도 논술형하고 사례형 얘를 배제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내용 플러스 지엽적인 내용까지를 모의고사에서 내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논술형이 나온다? 아무도 못 쓰겠죠. 그러면은 과거에 논술형이 나왔을 때는
과거에 논술형이 나왔을 때는.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 사람들이 썼었냐? 못 썼습니다. 예. 과거에도 못 썼어요. 그럼 지금 지엽적인 내용이 나오면은 이때죠? 쓸 수 있느냐? 못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못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는 이 내용도 준비를 하긴 했었어요. 지금 지엽적인 내용도 지금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합격의 당락을 가르는 것은 이 논술 설명이나 지엽적인 문제가 합격의 당락을 가르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좀 중시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왜 공부해요? 공부 안 해도 돼요. 공부를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메인 내용으로 판가름이 난다. 근데 지엽적인 문제를 쓰거나 아니면은 우연히 준비한 논술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석이냐 아니냐 요 정도 차이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부분 합격자들이 이번 시험 2023년 시험에서도 전부 다 60점 미만의 합격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엽적인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거기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세법의 목표는 60점에서 70점 분량의 답안 작성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어디 범위에서 나와도 60점에서 70점 분량을 쓴다라고 하면은 그때서야 지엽적인 내용으로 확장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논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은 정확성이 좀 없죠. 왜? 지엽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이런 설명이라든지 논술까지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되려면은 판례라든지 논문까지도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60에서 70점까지 갔다 그러면은 지엽적인 내용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출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엽적인 내용, 메인 내용, 설명이라든지 비교를 포함. 그 다음에 지엽적인 내용이라고 봤을 때 저는 출제를 할 때 메인을 당연히 90점 분량으로 내도록 할 거예요. 뭐 기존에는 그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지엽적인 문제로 한 30점 분량을 날리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놨었죠. 어쨌든 저는 이제 90점 분량을 메인으로 낼 거고 나머지 논술에 대한 내용을 포함을 시킬 겁니다. 설명하고 비교하는 문제를 포함을 시켜서 출제를 할 거예요. 근데 포함을 왜 시키느냐? 선생님 이거는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안 된다면서요. 포함을 시키는 이유가 메인 내용에 대한 이해를 위한 목적으로 출제를 할 거고요. 좀 더 강화가 필요하겠다라고 싶은 부분만 이해 목적으로 출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비교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비교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답안을 구성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교 문제가 나왔을 때 일반적으로 공통점하고 차이점 이렇게 목차를 나눠 가지고 쓰시는데 이런 식으로 쓰시려면은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준비되어 있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공통점 차이점으로 나누어 주시게 되면은 목차 누락이 굉장히 심할 뿐만 아니라 목차도 가지런하게 정리가 되어서 나오지를 않죠. 이거 썼다 저거 썼다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이러한 비교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A랑 B를 비교하시오가 나왔을 때 A에 대한 목차를 나열을 일단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A는 이렇다. 근데 B는 이렇다. A는 이렇다. B도 이렇다. A는 이렇다. B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하나를 기준을 정해놓고 A 내용을 쓰시면서 뒤에다가 B를 덧붙여 내는 방식으로 공통점, 차이점 준비, 즉 비교 문제를 준비하시면 된다. 이런 것들이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런 훈련 때문에 얘네들을 낼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비교 문제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될 거는 아니에요. 메인 내용 쭉 공부를 하시는데 이런 문제가 났을 때 이러한 방식으로만 변형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숙달시키기 위해서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적인 문제도 포함을 시킬 겁니다. 근데 포함을 시킬 건데 포함하는 게 무지성으로 포함하지는 않도록 하고요. 제가 정리된 것만 포함을 시킬 거예요. 정리된 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답 플러스 해설 강의를 들었을 때 이거 쓸만하겠다, 외울만하겠다 라고 느껴질 정도로 정리가 된 것만 제가 기출을 하고 설명도 하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보세요. 대부분. 제가 목표로 되어도 됩니다. 자, 답안 작성 유의사항 좀 디테일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안지는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부받았으면은 이러한 정상 여부 확인을 하고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채점 사항입니다.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해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험번호 및 성명은 연습지 첫 장에 있습니다. 첫 장 좌측 보시면은 기재사항이 있어요. 여기에만 작성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밖의 부분에 기재된 것은 이런 걸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걸로 본다. 자, 그 다음에 계산 문제는 계산 문제 필요 없죠, 관세법에서는. 자, 답안 작성 정정 시에는 여기가 여러분들이 잘 지키지 않는 부분이에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정 테이프, 수정액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고는 안 나와 있죠.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근데 불이익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쓰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 모의고사에서도 얘네를 쓰면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의고사에서 쓰다가 실제 시험장에서 안 쓰겠다? 이거는 실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그냥 안 쓰시면 되겠습니다. 수정과 관련된 내용은 안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항 전체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X 표시를 해야 된다. X 표시를 해야 된다. 자, 답안 작성 시 순서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 우선적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 번호 및 문제를 기재해야 되는데 당연히 요약 기재를 하시는 게 최대한 좋겠죠. 네. 그리고 답안 작성이 끝나면은 바로 옆에 끝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최종 그 다음에 다음 문항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최종 답안 작성이 끝나면은 줄을 바꿔서 이하 여백이라고 쓰는 것도 연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답안지가 부족하면은 추가 지급도 가능합니다. 추가 지급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몇 권 중 몇 번째, 몇 다시 몇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차 구성입니다. 목차 구성은 여러분들이 정한 대로 하시면 되긴 합니다. 근데 채점자가 볼 때 대다수의 수험생이 하는 방식으로 목차 구성이 되어 있으면 채점자가 더 보기가 수월하겠죠. 우리는 좀 보기 수월하게 답안 작성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로마자, 아라비아 숫자, 대괄호, 방괄호, 그리고 각 호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그리고 각 목 같은 경우에는 기역, 그리고 그 밑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때는 A라고 쓰시든가.
그래서 이러한 순서를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대부분이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시면 되겠고. 공부 방법입니다. 공부 방법. 자, 이해하고 암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눈에 익숙한 것에 대해서 이해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아무리 뭐 바르네 어쩌네 바르는 식으로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관세법상의 문장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눈에 발랐다고 해서 그 문장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냥 착각만 하고 있는 거죠. 해설은 안 되는 것들을 나열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무에 대한 이해 암기를 목표로 하며 숲에 대한 이해 암기는 관심 받기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지에다 써야 되는 것들이 전부 다 나무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문의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 읽기에만 급급합니다. 이거 읽기에만 급급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월별납부를 쓴다. 월별납부에 대해서 뭘 쓰지? 그냥 빈 종이를 주게 되면은 어떤 걸 써야 될지조차 감이 오질 않습니다. 물론 문제에서 해당 답안에 그 목차를 구성해 주기도 해요. 근데 야, 목차 구성을 해주기 때문에 목차를 암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내가 월납을 알려면은 목차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틀이 어느 정도 잡히고 나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해야지 숲부터 계속 봐 나가는 거죠. 근데 나무만 계속 보게 되면은 지금 월별납부를 쓰라고 할 때 어디서부터 써야 되는지 첫 글자가 뭐였는지 뭐 세관장부터 시작했었는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숲에 대한 것부터 점차적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숲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큰 숲부터 들어가도 되는데 작은 숲부터 나가도 상관없어요. 자, 월별납부 지금 뭐 개요 쓰고 있는데 세관장은 월납하게 할 수 있다. 이거 자체가 숲인 거죠. 월별납부 개요의 숲인 거예요. 어떤 경우에? 성실납세 의무자가 신청한 경우에. 성실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되겠죠. 신청하는 경우에. 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나무인 거죠. 그죠. 나무인 거죠. 그러니까, 세관장은 신청이 있으면은 월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큰 틀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세세하게 가공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점점 깎아 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건 뭐겠습니까? 사람 머리를 그렸으면 몸통이죠, 몸통. 이 월별 납부는 어디 있느냐? 월납은 어디 있느냐? 이제 어디 있습니까? 3절, 기간과 기한에 있다. 이 기간과 기한 중에서 첫 번째, 계산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납부기한이 있었는데, 납부기한과 관련된 세 번째 부분에 월별 납부가 있었다. 아래에는 보충 규정이 있었다. 3절 기간과 기한 어디 있느냐? 1장이 있었다. 이렇게 확장을 해나가도 상관은 없고, 아니면은 장부터 좁혀 들어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자꾸 숲에다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읽는 것을 암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암기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내용을 쓰려면은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암기한 거에 대해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서 이해를 했다 그거를 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쓰게 되면은 자기 말로 나오게 돼요. 자기 말로 쓴 사람은 오히려 낫습니다. 아무것도 못 쓰는 사람이 태반이죠. 그럼 자기 말로 썼으면은 이게 법령에 있는 내용하고 얼마나 다른 건지를 생각해 보면서 얘를 조각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읽었어. 이제 출력할 수 많이 읽다 보면은 출력할 수 있을 거야. 뭐라도 하나 얻어 걸릴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의 태도는 암기하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하나하나 암기를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아성찰 없이 표면적인 것에 집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조를 보셔라. 아니면 뭐 틀로 공부해라. 아니면 목차로 공부해라. 아니면 뭐 도식화를 해라. 라고 하면은 이 도식화가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구조라는 게 암기를 해놓으면, 구조라는 것을 어떻게 숙지할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남들 구조한다더라. 그럼 나도 구조해야지. 구조 달달달 암기하고. 뭐 틀 공부해야지. 그럼 뭐 틀, 뭐 달달달 암기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표면적인 거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왜 틀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목차로 공부를 했을 때 어떤 점이 효과적이었었는지 자기 스스로 느껴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저런 식으로 해야지. 이런 식의 자아 성찰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공부 방법 그러면은 그 공부 방법 색깔 공부 방법이다. 그러면 색깔을 왜 치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어에다가 일단 쳐야 되겠다. 그다음에 뭐 조건 나오면 뭐 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공부 방법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을 습득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수많은 노력에 의해서 이 공부 방법을 내 것으로 체화하는데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생각을 안 하고 겉으로 이런 공부 방법이 좋다더라. 그럼 그 공부 방법을 바로 활용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전혀 자아 성찰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자기 원래 공부하던 방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스스로 자꾸 체크를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이 방법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한번 들었으니까 쉬워 보이죠 말로 들으면은 이거는 이 공부 방법은 필요가 없어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과다한 목표 설정입니다. 과다한 목표 설정.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2장을 공부한다. 그 중에서 1절을 공부한다. 이거 통칙이죠? 그럼 통칙을 처음부터 쭉 읽기 시작이야. 과세 물건, 과세 표준. 여기 짧으니까 상관은 없죠. 과세 물건 확정 시기. 그러면서 각 호를 막 외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나옵니까? 뭐 적용 법령, 과세 환율, 납세 의무자 쭉 읽습니다. 또. 이러고 나서 1절을 끝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얘네들을 가져갈 것인지 목표 자체가 없는 분들의 이제 대다수이시고 다 외워버려야겠다라는 목적으로 읽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아무것도 남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2장을 다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막 읽기 시작하죠. 그러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진짜 조금씩만 가져가야 돼요. 진짜 조금씩만. 그 조금씩이 뭐냐? 키워드가 되겠죠. 그럼 그 키워드가 뭐냐? 목차가 되겠죠. 그 키워드들이 집합이 뭐예요? 구조가 되겠죠. 그게 장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확장을 좀 해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뭐 틀 만능설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 방법은 다 마무리 짓고 이것으로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